Please leave a message. Hello, we are MBC Broadcasting Center from South Korea. We want to talk directly to Miss about issues that happen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during 2022. If you get this message, please reply to us. 요즘에는 물뽕을 아주 연하게 판대요.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술 먹을 때 조금씩 타가지고 계속 빨리 취하게 그냥. 네. 와인을 2잔밖에 안 마셨는데 그냥 기억이 싹둑 없어진 거예요. 여자애가 좀 맛이 갔다 싶으면은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오늘 걸레 되는 거 아니야? 생일 선물이야. 성기가 항문을 해집으면서 상상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하면서 버닝썬 사건 이외에도 그런 사건이 없었겠어요? 많았지만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변호사님이 근무하고 계신 거는 맞으신가요? 조직 중에 조직. 교수님,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정말 저희 딸 살려주세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 한 서울대 로스쿨생을 둘러싼 충격적인 의혹이 폭로됐습니다. 교환학생을 온 동료 여학생을 상대로 일명 데이트 성범죄 약물로 알려진 케타민류의 약물 사용 의심되는 성비위 사건을 저질러 학교에 신고되었습니다. 의식이 혼미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갔지만 서울대는 성희롱으로 단지 유기정학 3개월의 징계만 내렸습니다. 당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수소문한 결과 어렵게 당사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안나 씨가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BC 김도영 PD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동영상 안 켜도 괜찮을까요? 저는 동영상까지 켜는 건 좀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씨를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교환학생으로 서울대로 갔는데 수업에서 그룹이 만들어져서 같은 그룹이 돼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얘기하게 됐어요. 3년여 전 교환학생으로 서울대 로스쿨에 온 안나 씨는 같은 수업을 듣고 있던 고 씨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음 날에 친구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어서 저는 술 먹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마실래 했는데 에이 그래도 한 잔은 마셔야지 이런 식으로. 고 씨가 술을 권했고 평소 주량의 절반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거는 딱 테이블에서 일어섰는데 다리의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다리에 힘이 없고 느낌이 없고 다리를 만져도 감각이 안 느껴지는 그런. 그래서 다리가 이상해. 왜 그러지? 나 왜 이러지? 나 너무 몸이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 이후부터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정신을 좀 차렸을 때 눈에 들어온 건 침대였습니다. 누가 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입으래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속옷을 입은 채 로브만 그 위에다 이렇게 걸치고 침대에 약간 쓰러지듯이 약간 그러고 정신이 이상한 상태에 몸도 이상한 것 같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고 씨가 데려간 곳이 모텔이었고 당시 3시간가량 대시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안나 씨는 그날 고 씨가 케타민 등의 마약류를 술에 섞어 자신을 심신상실 상태에 빠뜨린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 애플워치를 제가 그때 당시 한 3년 정도를 낀 상태였는데 처음으로 뜬 노티피케이션이었고 햇빛이 140 이상으로
거의 한 3시간, 4시간 동안 있다는 노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검색을 시작했죠. 제일 비슷하게 나왔던 게 케타민이라는 성분에 너무 비슷해서 케타민을 이용한 그런 범죄 피해 사례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몰래 넣어서 술이나 뭐 물이나 음료에다가 타서 이렇게 먹이는 경우가 있죠. 안간약물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모르게 뭐 술이나 음료에 향정성 의약품, 케타민 같은 것도 있고 몇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뭐 졸피뎀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몰래 타서 순간적으로 이제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 못하는 거죠. 당시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이던 고 씨가 받은 징계는 유기정학 3개월이 전부였습니다. 많이 황당했고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고 씨의 아버지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씨에게 유기정학 3개월 처분 너무 적절해 보이십니까? 씨 아버지가 서울대 행정대학원 동문이시고 뭐 기재위에서도 근무하고 이후 세관장 등으로 근무한 소위 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총장님, 이 사건의 징계 결정 과정에 이런 배경이 영향이 미치지는 않았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 씨를 둘러싼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학부생 때도 그런 유사한 성 관련 추문들이 있었다 이런 소문이 많았고요. 기숙사 이제 여자 방에 키를 몰래 복제를 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다가 걸려서 퇴소당했다. 이거는 모든 로스쿨생들이 알고 있었고 이 당시에도 기숙사에서 퇴거 조치만 있었을 뿐 별다른 징계는 없었습니다. PD수첩은 서울대에 입장을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할 수 없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답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말씀드렸거든요. 비공개란 말씀이시네요. 예, 관련 규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제 범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설명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고 씨는 서울대 로스쿨이 내린 징계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1심도 2심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는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현재 대형 세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 거는 맞으신가요? 근무는 하고 계세요. 근무는 하고 계세요? 네네네네. 뭐 재직 중에 계세요.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고 씨의 또 다른 범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 씨가 서울대에서 징계를 받고 9개월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고 씨는 숙취 해소제에 졸피뎀 성분의 약물을 섞어 20대 여성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졸피뎀은 수면제의 일종으로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11월 고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항소했고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 여성은 고 씨가 낸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을 쓴 건 지금 분명히 증명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몰래 타먹였을 텐데 그거 치고는 양형이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학교한테 리포트한 것도 앞으로 피해자 안 나오게 그런 걸 막고 싶어서 어느 정도 처벌이 내려지길 바라면서 한 건데 저 다음에도 피해자가 있었다는 건 너무 안타깝고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5년간 정지됩니다. 당사자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지금 이게 이슈가 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언론화가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은. 지금 변호사 재직 중이셔서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이게 좀 파급이 클 만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런 걸 좀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아무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강력한 수면제인 졸피뎀, 그리고 의료용 마취제인 케타민. 모두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무색무취에 가깝고 음료와 술에 섞이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대표적인 약물로 꼽힙니다. 이른바 강간 약물로 불리는 마약류는 최근 밀반입 건수와 적발량 모두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마약 예방 활동을 펼치는 한 단체에는 놀라운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비밀 보장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무색무취, 사건 이후의 기억은 전혀 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이 랜덤 채팅 앱을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불쑥불쑥 나오는 거죠. 랜덤 채팅 어플에 저런 광고를 띄운다는 게 되게 네,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궁금하게 만들어놨잖아요. 이렇게 장난스럽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중범죄인지 잘 모릅니다. SNS에는 이른바 강간 약물을 판매하는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약물을 사용한 뒤 찍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후기라며 공유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의심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PD수첩이 직접 약물 구매를 시도해봤습니다. 입금 10분 뒤. 잠시만요. 잡혀 왔어요, 잡혀. 파랑 좌표, 즉 마약이 있는 위치가 전송됩니다. 파랑. 판매상이 미리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그 위치를 알려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 이른바 던지기입니다. 이 건물이에요. 누구나 손쉽게 몇 시간 만에 불법 강간 약물을 구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로 인한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의 실태를 분석한 김중곤 교수를 만났습니다. 약물은 현실에서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식당 업주가 외국인 아르바이트 여성에게 또 이제 회식을 하면서 이렇게 또 약물을 태운 경우, 그 다음에 또 방송국 관계자가 또 단역 배우들에게 맥주를 마시는 장면을 촬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약물을 태웠던 경우,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선고된 1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낯선 사람보다 지인 사이에서 약물 성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건들이 클럽이나 이런 어떤 정말 유흥을 즐기는 그런 곳에서만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정말 누구나 방심하면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특성 자체가 굉장히 어떤 상황이나 기회 요인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에서는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회사 동료, 심지어 믿었던 연인까지.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장소도 관계도 가리지 않고 우리 일상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가 더 잔인한 이유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딸의 기억이 사라진 사이 벌어진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6년째 싸우고 있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가 PD수첩을 찾아왔습니다.
이 영상이 세상에 나오면 그쵸, 저희 딸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로서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기울여보고, 그리고 안 되면 그때 죽자.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똑똑하고 예쁘게 자라준 외동딸 지현이.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지만 학창 시절 내내 우등상과 모범상을 휩쓸던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또 착하고 정말 조용한 그런 딸이었어요. 국가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미국 대학에 1학년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6년 전 딸 지연이에게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신촌의 한 술집 화장실이었습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열지 마세요. 하지 마시라고요.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지연 씨를 위협하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였습니다. 공포에 떨던 지연 씨는 112에 신고했습니다. 네, 경찰관이에요. 신고하시면 나가세요. 빨리. 왜 그러게요? 남자친구 좀 쫓아주세요. 왜 그래? 괜찮아. 말씀하세요. 왜 그래? 남자친구보다 제 몰카가 있었어요. 그날 지연 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자신도 모르게 찍힌 자신의 신체 사진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50일 뒤 지연 씨는 아버지와 함께 남자친구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포렌식으로 확인된 파일이 총 440개. 그중엔 지연 씨와 남자친구의 충격적인 성관계 영상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하지도 못했거든요. 완전히 팔다리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누운 상태에서 시체처럼 뻗어있는 상태였고, 뭐 이성성행위를 한다거나 이제 제 성기나 항문에 아예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제 헤집으면서 찍은 영상물들이었고. 뭐야 이게? 이거 완전 걸레 되는 거 아니야? 생일 선물이야. 그냥 영상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밖에는 지금은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눈꼬리가 미친 듯이 떨리다가 눈이 번쩍 떠졌는데 눈 속엔 흰자밖에 안 보여요. 흰자만 보여요. 완전 흰자예요. 그 상태에서도 눈꼬리는 계속 막 이러고 떨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게, 저희 딸 정신줄 놓고 있는데 가해자가 저희 딸 여기 얼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표식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 걸 봤으니 이건 100% 범죄 상황이잖아요. 애는 정신을 잃고 나체 상태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거 판사님은 알고 계시잖아. 판사님은 영상을 다 보셨잖아. 성인이 돼서 사귄 첫 남자친구였고 처음으로 성관계를 해봤고 단 한 번도 항문을 통해서 어떤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데요. 평범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아니고요. 이러다가 나중에 걸레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맞아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동영상에는 피해자분 실명 나오고요. 성기가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나오고요. 얼굴도 다 나옵니다. 네. 눈을 떠도 감아도 계속 영상물이 생각이 나고,
정신적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게 신체로 올라오는 거예요. 약만 먹고 맨날 자는데 근데도 몸이 막 불에 불타는 것 같이 아프고. 기억에 없는 그 성관계가 찍힌 날은 지연 씨의 23살 생일이었습니다. 1년간 사귀어온 남자친구는 생일을 특별하게 챙겨주고 싶다며 제주도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오렌지 주스랑 섞어준다고 막 와인을 섞고 이러면서 이제 와인을 2잔밖에 안 마셨는데 그냥 기억이 싹둑 없어진 거예요. 그 생일 축하한 식탁 그 자리에서. 그 정도로 제가 주량이 약한 편이 아닌데. 와인 2잔을 마신 뒤 기억이 없다는 지현 씨. 그때 남자친구 조 씨가 가학적인 성행위를 하며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다는 주장입니다. 그 영상을 저는 눈으로 목격을 했잖아요. 그거를 보고 이게 약물이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돼요. 변호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언제 악용되는 약물 중에 정말 그런 게 있다. 저한테 이거 100% 약물일 거다라고 그분은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저도 버닝썬과 관련 기사들도 많이 찾아보게 됐고. 지현 씨 사건이 벌어진 2020년은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가 대한민국을 뒤흔든 직후였습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었고 이후 성폭행까지 당했다. 술 같은데 이제 그 손님들이 원하는 여자애가 있으면 거기서 타서 먹이거나 뭐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기도 했던 것 같고 여자애들한테 약물을 타가지고 먹여가지고 여자애들이랑 잠자리를 한다든지 뭐. 당시 클럽 버닝썬에서 성범죄에 사용된 약물은 이른바 물뽕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청나게 퍼졌어요. 버닝썬 아레나 그 이후로. 네. 그때는 이제 특권층들만 누릴 수 있었던 거였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한국에서도 원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이른바 물뽕의 정식 명칭은 GHB,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마약류입니다. 5분 이내, 5분 10분 이내에 나타납니다. 나 이상한데 하고 내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했던 그 기억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상한데라는 그 생각마저 마저 지워지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GHB는 특징상 그런 단기 기억 상실이 주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제일 크고요. 거기다 중추신경을 억제하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다 흐려집니다. 예, 이게 물에 탄 겁니다. 진짜 아무 냄새도 안 나네요. 냄새는 맡아도 되나요? 네, 상관없어요. 안 나니. 이게 휘발이 되면 나는 건데 휘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그냥. 아예 모르겠어요. 예. 무색무취, 다른 강간 약물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GHB를 술에 타도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GHB, 이른바 물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약을 개발해 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떼어주면 색깔이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딱 변하게 돼 있어요. 빨갛게 변하네요. 네. 지연 씨는 사건이 있었던 생일날 남자친구 조 씨가 미리 준비한 물뽕을 와인에 섞었을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도 소변 채취와 모발 채취를 했고요. 엄청 많이 뽑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물이 하나도 저희 딸 머리에선 검출이 안 됐어요. 사건이 벌어진 지 2달이 다 돼서야 약물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노출된 지 12시간 안에 소변이나 혈액이 채취돼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수변이나 혈액에서 채취해야 돼. 예. 그래야 입증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는 신고가 이루어지기 어렵죠. 너무 빨리 빠져나가 버려서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이게 약물로 인한 강간이라는 게 입증되기가 어려워지죠. 강간 약물로서 효과가 빠르고 피해자들로서는 피해 입은 사실을 모르지만 가해자들로서는 자신의 범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게 소문이 나서 또 그런 유통이 또 많이 되고 있고 그렇죠. 남자친구 조 씨는 어떤 인물일까? 그는 당시 자동차 카페 개업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 주소지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조 씨의 카페는 없었지만 주변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 다른 여자분 계셨고 일단 그 아들이라고 들어서 발견이 됐죠. 뭔가 공유이니까 그래서 그냥 뭐 그거 보고 그냥 아들이 유학했다 그래서 되게 유복한 집안인 것 같긴 하던데. 그랬겠죠. 죽은 게 있으면 유학하겠죠. 죽으면 얼마겠어요. 건물주였던 조 씨의 어머니는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였고 외할아버지는 이 동네에서 회장님으로 불리던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혼자에 대해서는 아무 사람 하나도 없어요. 회장님이 그 무슨 사업 어떤 사업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업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동산에서 많이 저기 해서 아 근처 부동산에서. 예, 부동산 이거를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대학을 다녔다는 조 씨. 대학 기숙사를 두고도 고가의 호텔에 장기 투숙하며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귀국한 뒤에는 여러 대의 차를 번갈아 타고 다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랜저도 가지고 오셨었고 오래된 벤츠 같은 거 타고 다니고 에어가에 유학에서는 좀 알아볼 만한 차인데 그런 차들이었어요. 남자친구 조 씨가 선임한 변호인단은 화려했습니다. 판사와 검사를 지낸 로펌 대표 변호사가 전면에 나섰고 그 뒤로 1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포진했습니다. 조 씨는 경찰 수사 당시 모발을 채취해 약물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됐지만 끝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는 핵심 증거인 노트북도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20대 여성이 약물 투약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는데 경찰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어서 스스로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교통사고로 노트북이 파손됐다고 해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조 씨의 휴대폰이 포렌식에 들어가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공교롭게도 노트북이 파손됐다고 주장한 겁니다. 조 씨를 만나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수소문하던 중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무슨 검찰에 구속이 됐다.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조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그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주장하고 계신데 아버님께서도 똑같은 입장이신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 사람 내부 성인이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와서 묻죠? 지금 다른 건으로 구속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나도 모를 일이죠. 어떻게 아버님이신지 아버지라고 잘 알아야 돼요. 구속된 거 정도는 아시지 않아요? 그래서 뭘 묻고 싶은 건데? 아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만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나는 100% 우리 아들 편이죠. 됐어요? 나가주세요.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해에 튀어가지고 사용.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고 조 씨의 노트북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증거는 지연 씨의 피해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뿐이었습니다. 지연 씨 아버지는 경찰에 영상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동영상 공개해달라는 부분, 예, 그런 거 있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그 영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그런 설레는 한 번도 없어요. 선례가 없는 거죠? 예, 감사해요. 좋은 시간 되십시오. 그렇게 전화가 끊긴 줄 알았던 경찰.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저랑 전화 끊고 끄는 줄 알고 이제 자기 사무실에 있는
자기 동료 남자 직원한테 지금 과장님 계장님 이딴 거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답답잖아 그러면서 이제 한숨을 이 여성아동범죄수사 팀장님이 지금 한숨을 쉬고 말하신 거고 그 다음에 한 2분 있다가 이제 과장님한테 전화하는 통화를 하거든요. 남자가 여자 강간한 거잖아. 그거밖에 안 됐잖아. 예, 그거를 외부에서 다 공개해서 판단을 받아보잖아. 그게 맞된다. 지금 말하는 초창원, 정신과, 지가 들어 못했다는 정신과 의사 연대해서 공개를 해달라고. 공개를 해서 그 사람들의 판단을 받아서 그걸 다, 그거 달라는 거예요. 당시 경찰은 외부 전문가의 영상 감정에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지옥불에 불타는 것 같은 인생이 하루하루 펼쳐지고 있는데 차라리 이 영상물을 공개해버리고 도대체 어떤 만행을 저지른 건지 온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딸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는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 사연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건 2년 만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두 정신의학과 전문의의 영상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약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추신경 억제제에 취한 상태로 보인다는 의견. 또 다른 전문의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를 증거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2024년 3월 마침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해당 사건의 강간상해와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투약의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성관계나 영상 촬영의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서로 합의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입니다. 특히 지연 씨가 중간에 짧게 대답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한거불능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GHB의 특성이나 이거는 이제 감정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거거든요. 그 한거불능 상태가 맞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배척할 만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걸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렇게 판단한 거는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아버지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 지연 씨를 위해 그날의 진실을 직접 밝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설 포렌식 업체부터 찾아갔습니다. 6년 전 사건 현장에 있었던 딸의 휴대폰을 포렌식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을 해서 그러니까 새벽 한 00시 경에 이제 촬영된 생일 축하 파티 하는 동영상이 이제 파일이 생성된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피의자 휴대폰으로만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이 19개. 저희 딸에서 저희 딸 핸드폰으로 거기서 19장이 찍혔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고요. 포렌식 결과 이미 삭제돼 존재조차 몰랐던 사진과 영상 19개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자정 무렵 찍힌 마지막 영상 이후 남자친구 조 씨의 행적에는 치밀하고 용의 주도한 정황들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그는 모든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자신의 휴대폰이 아닌 지현 씨의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러고는 지현 씨의 휴대폰으로 그녀의 SNS 계정에 몰래 접속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과 영상들을 자신의 계정으로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촬영을 했을 때 자신의 폰이 아니라 피해자 폰을 선택했다라는 것들은 이것이 합의된 촬영이다 또는 피해자의 승낙 동의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했을 행위일 가능성도 사실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전 3시 45분에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러니까 그 메신저로 이제 파일을 전송한 기록들이 확인이 돼요. 조 씨는 새벽 3시 45분부터 무려 21차례에 걸쳐 성관계 사진과 영상들을 자신의 SNS 계정으로 옮겼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지연 씨의 휴대폰으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조 씨는 그날 찍은 성관계 사진들을 자신의 또 다른 이메일 계정들로도 수차례 전송했습니다. 그 뒤 이메일 전송을 취소하려 하거나 지연 씨 핸드폰에서 자신의 접속 흔적을 지우는 방법을 검색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전송한 직후에 메일을 취소하는 방법을 검색하고 피해자 아이폰에서 로그아웃을 하려고 방법을 찾은 것으로 봐선 그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에 찍었고 동의하에 전송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확실히 말씀드려야 하니까 얘기하자면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본인 지메일 계정으로도 촬영물들을 보냈다고 했는데 지메일 보낸 상황은 기억이 나나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이메일로 보내요? 유포하지 않으려면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만 보면 되죠.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다른 용도를 쓰기 위해서 보낸 거니까 당연히 유포라고 봐야죠, 저거는. 유포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에도 조 씨의 이메일 계정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거 전혀 공유하지 않는다는 가해자의 말 진술만 일방적으로 수용을 해서 그 이메일 계정들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해자 핸드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 강간 약물이나 GHB 같은 약물이나 아니면 가해자의 약물 구매 내역이나 사용 내역에 관한 것이 전혀 조사가 되지 않았고요.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GHB 사용을 염두에 둔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연 씨가 큰 충격을 받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담당 검사가 영상을 감정한 전문의에게 질의를 하면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사용한 겁니다. 의학 용어도 법률 용어도 아닌 음란물에나 쓰일 법한 표현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뭐 여성이 성적 흥분이 극에 달한 표정을 뭐 희화화하는 용어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도가 됐더라고요. 아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서 그 수사 보고서를 읽자마자 저는 계속 구토를 했고요. 저는 어떻게 수사기관이라는 공식적인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수사 보고서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지. 피해자가 이제 그 눈을 까디집고 있는 흰자가 보이는 그 장면을 피해자가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라고 볼 만한 장면을 오히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피해자가 합의하에 그런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그런 눈알을 뒤집은 거다라고 하면서 이게 표정이 아니냐라고 되물은 거죠. 뭐 중추신경 억제제, 알코올이나 약에 취한 상태로 보이지 성적 흥분 상태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준 거예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이거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한 거죠, 수사기관이. 전문의에 대한 담당 검사의 질문 대부분은 약물 사용에 의한 범죄 입증보다 합의된 성관계였다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아버지. 6년 전 경찰서에서 딱 한 번 봤던 조 씨 휴대폰의 포렌식 파일들을 아주 어렵게 복사해 받았습니다. 파일들을 유심히 살펴보던 아버지는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엑소 파일이 뭔지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것까지 찾아보시고 이거 증빙할 수 있는 거라고 왔거든요. 그럼 그 정도 공부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셨다고 봐야죠. 이 아버님은 좀 생업을 거의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들 정도로
너무 매달리는 것 같아갖고. 휴대폰에서 포렌식된 파일들을 분석해보니 조 씨가 경찰에 직접 제출한 영상이 편집됐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파일에서 똑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두 개의 동영상이 뒷부분과 앞부분이 일치한다는 결론을 좀 냈고요. 원래 촬영했던 동영상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남아있는 거는 그거를 일부 편집한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안 내놓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유리한 것만 제출할 건데 이미 제출한 거는 반드시 원본성과 무결성을 확인한 후에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검찰은 남자친구 조 씨가 제출한 영상이 원본인지 확인했냐는 질문에 모든 절차를 준수했다고만 답했습니다. 음란물에나 나올 법한 표현에 대해서는 전문의에게 피의자 측 주장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다라고 진단을 내렸는데도 도대체 왜 이게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결론이 내려졌나요? 그럼 불기소 유서에 쓰신 건 다른 의미인가요? 이게 합의에 의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중간간치상 또는 중간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범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많은 사건을 보셨을 텐데 약물 강간 건에 있어서 이 사건이 증거가 약했나요? 그것도 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현 씨와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해 영상물을 전문가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영상 감정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난감을 사용하듯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가학적인 성행동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상태는 계속 혼미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이런 혼미 상태에서는 가해자가 하는 지시에 대해서 피해 암시성이 높아진 피해자로서는 저항할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게 어떤 약물에 취해서 뭔가 저항 불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계속 눈을 감고 있고 시선을 똑바로 맞추기 어려워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자발적인 움직임 보이는 거 상당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자발적, 자의적으로 뭔가 행위하시기가 그 당시에도 어렵고 행위 이후에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년간 국과수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GHB가 검출된 사례는 단 2건뿐이었습니다. 약물은 분명 유통되고 있고 누군가 그 약물에 노출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채 묻혀버린 피해가 많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자기가 평소와 달리 빨리 취했다거나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신속하게 해바라기센터를 찾아가셔서 그 사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럼 그건 사실 그럼 강간이 일어나기 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건 어떻게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물뽕을 이제 사용했다라는 걸로 주로 처벌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약물이 바로 또 검출이 안 되면 처벌받기가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약물이 끊임없이 변하고 정말 수십 가지 변종이 나온대요. 계속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검출이 점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법망을 그건 또 계속 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도를 좀 잘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초반에는 그 자살을 언급하는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봄이면 벚꽃이 이렇게 활짝 피어 있거든요. 계절의 변화를 모르고 4월, 5월이 돼도 겨울 패딩을 입고 오시기도 하고 그랬었으니까요. 너무 안타까웠죠. 똑같은 20대를 이 사건으로 만 6년을 정말 감옥 같은 삶을 살았다. 정말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죽어야 뭔가 뒤늦게 제도를 고친다고 하는데 나를
기어코 죽일 것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의 재정 신청과 검찰청의 항고를 진행했지만 최근 모두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지연 씨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지연 씨와 아버지는 재판 소원과 부실 수사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으로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진 지 벌써 7년입니다. 그런데 약물 성범죄자를 막아낼 법적 장치는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도 못할 피해를 입었을지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피해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악의적이고 비열한 범죄를 더 엄중하게 다스릴 사법 시스템이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범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 쉽게, 더 넓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할 겁니다.